안녕하세요. 코인 랩소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우선은 본부장님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본부장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다양한 이야기들 함께하면서요. 또 시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준비한 내용들부터 보실 텐데요. 요거는 이제 방금 뜬 기사여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바로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신한은행 쪽에 가상자산 태스크포스 팀을 신설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권에 따르면은 16명 규모로 TF를 구성하고 또 가상자산 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을 논의 중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게 정부 쪽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단계적으로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 또 가상자산 시장이 좀 커지겠구나. 이게 단순히 이제 국내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업 투자자 쪽으로 확대가 되겠구나라는 그런 이제 시나리오가 펼쳐진 거죠. 그래서 그쪽에 따른 이제 국내 그래도 1금융권 시중은행 중에서는 좀 발빠른 그런 속도를 좀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명 계좌 제휴를 맺고 있는 코빅과 협력을 하면서 더 적극적인 마케팅 방안을 모색을 한다라고 합니다. 사실 얼마 전에 그 빗썸 같은 경우에는 농협은행에서 국민은행으로 이제 변경이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또 은행 1금융권 은행 쪽에서 가상자산 시장과 협력하려는 움직임들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신한은행은 일찌감치 커스터디 서비스 경쟁에 대비해 오기도 했었고, 제가 알기로는 STO 쪽에 관해서도 이제 내부적으로 계속되는 또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도 2020년 블록체인 투자사 해시드와 한국 디지털 에셋을 설립을 하기도 했었고, 하나은행도 지난해 글로벌 가상자산 커스터디 기업 비트고와 국내 합작 법인인 비트고 코리아를 세웠습니다. 우리은행도 같은 해 말 비덱스와 업무 협약을 하고 커스터디 시장에 진출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국내 은행권에서도 가상자산 시장을 또 선점하기 위해서 발빠른 움직임들을 하나둘 해오고 있다고 여러분들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 지금 방금 뜬 기사여서 제가 첫 번째로 이렇게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시황 같이 한번 보면서요. 오늘도 준비한 내용들 하나하나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시황적으로 저희가 또 살펴보면은 비트코인이 96,900까지 현재는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비트코인 쪽으로의 수급이 조금은 포착이 또 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또 시장 방향성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쪽도 2,700달러 선을 또 잘 안착해주는 모습까지도 현재는 확인이 됩니다. XRP도 좀 많이 올랐죠. 사실 XRP도 이제 이더리움과 솔라나와 같이 그 XRP의 네트워크 기반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영위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지금 나오거든요. 물론 지금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렇다 하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일단 그 부분들도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 XRP의 향후 방향성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이 시가총액 자체가 이제 XRP가 정말 많이 따라잡았어요. 이더리움을 예전 대비해서 이더리움 약세와 이제 XRP의 강세가 그 원인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이더리움이 물론 지금은 최강자의 자리를 유지를 하고 있지만 이더리움 측에서도 이제 조금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목소리도 이제 시장에 나오고 있다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밈코인 하락하면서 솔라나도 같이 하락했었는데 간밤에는 이제 전부 다 올라주는 흐름까지도 현재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간 강세를 나타냈었던 라이트코인 조정 나왔고요. 헤드라 코인은 8.4% 상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은 좀 좋고, 제가 이제 여러 투자자분들의 의견들과 또 전문가들의 의견도 저는 많이 접하게 되잖아요. 방송을 하면서. 근데 사실은 이제 아직 이제 업계 전문가들은 시장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비율이 좀 더 많았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뭐 SEC의 그런 기조들, 그러니까 정책적인 부분들이 친화적인 기조는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의 조정을 기회로 삼아라, 요렇게 언급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모든 투자의 판단은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객관적으로 잘 판단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금이 계속 오릅니다. 지금 금이 2,963달러까지 올라섰습니다. 금은 3천 이제 곧 넘을 것 같아요.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시점이고, 그리고 이제 간밤에 이제 애플 쪽도 올랐었고, 아마존도 이제 보합 나타냈고요. 비트코인은 여전히 7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금
말고 은 쪽으로도 시선이 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실버가 시가총액이 좀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버가 사실 9위였었거든요. 근데 사우디 아람코를 뛰어넘고 이제는 이제 비트코인을 좀 위협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실버에 관한 방향성들도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되는 상승을 나타내고 있어서 과연 그 임계점이 언제일지, 그러니까 그 고점이 언제일지 정말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과 금도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그런 브리핑도 제가 해드렸었는데 이제 그것도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준비한 내용도 빨리 전해드려야겠네요. 하나하나 좀 전해드려 볼게요. 크립토컨트의 주기영 대표가 비트코인 현물 ETF의 대규모의 유출 전까지는 상승 사이클은 지속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크립토컨트의 이제 플랫폼을 사용하는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세장 끝나가는 신호가 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일단 주기영 대표의 또 인사이트들을 많은 투자자분들은 참고를 하시잖아요. 네, 주기영 대표는 이제 X를 통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수요는 둔화가 됐지만 순유입에 관한 추세는 지속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승 사이클은 현물 ETF에서 상당한 유출이 나타날 때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현물 ETF에서 장기간 순유출이 나타나는 경우 하락 사이클이 이제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물 ETF 동향을 보시면은, 저도 이제 초반에는 현물 ETF 데이터를 많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맨날 똑같은 자료를 보여드리면 재미없어 하실까봐 요즘에는 좀 안 보여드리기도 했었는데, 사실 이게 현물 ETF가 계속 지속적으로 유출이 될 때는 그게 이제 강세장이 끝났다라는 신호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그런 모습은 좀 나타나고 있지 않은 포지션이고요. 이제 ETF에 관한 이제 사이클들을 보시면은, 그래도 여기 보시면 이제 유입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요게 요렇게 빠졌을 때가 장기간으로 일어나는 그 시점들이 좀 더 위험하다고 하니까 요건 온체인 지표를 우리가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보면서 시장의 흐름들을 좀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것도 한번 볼게요. 트럼프 일가가 이제 또 어떤 코인을 샀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최근에 여러 암호화폐를 매수 중인 도널드 트럼프 일가의 디파이 프로젝트 월드리버티 파이낸셜, 요거의 포트폴리오를 많이들 참고를 하시거든요. 근데 뭐 이게 참고를 한다고 해서 뭐 여기에서 이분들이 매수하는 게 뭐 상승을 한다라고는 우리가 장담은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참고를 해볼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20일 이제 스팟 온체인에 따르면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은 약 3시간 전 12만 5천 USD 코인을 사용해서 54만 7,990개의 세일을 매수했다라고 합니다. 한편 4시간 전 이 WLFI 같은 경우에는 코인베이스에서 1,000만 USDC를 출금한 뒤에 2억의 WLFI를 매수한 것으로까지 확인이 됐다고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포트폴리오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토큰 홀딩량 요거를 좀 많이 보시죠. 그래서 요거 보시면은 여기에 또 이제 이더리움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이더리움을 좀 이제 트럼프 일가가 많이 가지고 있다. 근데 물론 이제 물량을 이제 매도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매도하는 것도 이제 뉴스가 되긴 하는데, 이렇게 트럼프 일가가 가지고 있는 코인 중에 이더리움의 비중이 상당히 많다, 꽤 많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더리움 홀딩을 외치시는 그런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일단 트럼프 일가가 이제 암호화폐에 관해서 매수 매도를 하는 건 시장의 영향도가 있기는 하죠. 그래서 그 부분들 때문에 계속 많은 분들이 참고를 하시는 것 같고, 최근에는 이제 세이코인을 이제 매수를 했다고 하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뭐 요거를 이제 사라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 정말 가격이 어떻게 흘러갈까를 그냥 이제 재미로 관전 포인트로 그냥 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또 트럼프 일가 포트폴리오는 제가 한번 또 시간을 잡아서 이제 경계톡이나 그런 데서 좀 자세히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랩소디는 저에게 할당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핵심만 쏙쏙쏙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인베이스 거래량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말씀을 드렸죠.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굉장히 이제 저조하다, 그래서 이제 시장 약세장이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제 거래량 측면에서는 기관 거래량이 139%로 급증을 하면서 기관의 자금 유입이 사상 최대치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빈 리서치가 기관 자금 동향
이 보고서를 냈어요. 우리가 사실 코빈 리서치 보고서도 암호화폐 시장에서 많이들 참고를 하시는 보고서 중에 하나죠. 이 코빈 리서치의 이제 보고서에 따르면은 장기성 기관 자금의 주요 지표인 크립토 펀드 운용 자금이 사상 최고치를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코인베이스의 기관 거래량이 지난해 대비해서도 139%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가 활발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요 근거와 시그널은 정말 많았어요. 요 근거는 일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 케이스 레이스리 자료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고, 그러니까 기관과 은행 쪽에 자금 유입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도 코멘 리서치를 통해서 나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기관 거래량이 대폭으로 증가를 했고, 코인베이스 전체 거래량은 1조 1,62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48% 증가를 했고, 이 148% 거래량에 이제 또 전체 거래량의 81%가 기관이 차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현물 시장 내 점유율을 확대하고 새로운 토큰 거래와 커스터디 서비스를 가장 먼저 제공하는 전략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를 했고요. 실제로 코인베이스는 이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관 투자자들이 이용하기에 또 너무나 좋은 거래소이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기관들이 채택을 하고 있는 거래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기관 거래량 급증도 시장에서 호재로 받아들여 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 이제 단기적인 악재로 반영이 되는 거는 통화 정책이랑 거시경제 환경에 따른 변동성 때문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 단기 유입을 확인할 수 있는 래퍼 자금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12월 말 금리 인하 지연 우려와 리스크 축소로 일시적인 유출 압력까지도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시장에서 가격적으로 반영이 됐죠. 그리고 일단 CME도 이제 거래를 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CME 비트코인 선물 시장에서 디레버리징과 차익 실현으로 미체결 계약과 베이시스가 조정 국면에 진입을 하기도 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코빈 리서치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자금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서 기관 중심의 시장 성장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기관을 주도하는 시장 성장은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빠르게 급등이 나오거나 그런 시장 성장은 아닐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거 염두를 해두시면 좋겠고, 여기 보시면은 크립토 전문 자산 운용사의 이제 AUM 월별 추이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2022년 4Q 때랑 2년 뒤에 지금이랑 보면은 거의 약간 2배 이상 상승한 게 좀 보여지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로 여러분들 확인을 해보시면서 기관 자금 유입들, 그리고 기관이 어찌 보면은 그 시장의 성숙도를 만들어주고 기관으로 인해서 시장이 계속 이제 탄력을 받아서 갈 수 있다, 그런 부분들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전달해드릴 내용은 이제 암호화폐에 관한 지정학적 위기에서 사용성 급증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최근에 이제 미국의 OFAC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은 어떤 기관이냐면은 이제 미국 재무부 산하에 있는 기관이에요. 근데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해외 자산 통제국이다라고 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래상으로서 뭔가 불법적인 것들이 발견이 됐었을 때 미국 재무부 측에서 제재를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의 해외 자산 통제국의 제재를 받은 국가들의 암호화폐에 관한 거래량이 158억 달러, 한화로는 약 22조 원에 달했다라는 그런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것도 시장 동향 여러분들 파악하실 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가지고 왔고요. 일단 여기 보시면은 2023년 1분기부터 2024년 3분기까지의 기록이에요. 여기 있는 빨간 색깔 그 영역 자체는 그러니까 관할역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나라, 그러니까 국가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관할 기관이에요. 기업 투자자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를 이제 자기들끼리 거래를 하는데 사용하는 거에 관해서 이제 미국 측에서 제재를 가했는데, 그 제재를 가해서 그 제재가 관한 말을 이제 듣는
것이 바로 기관, 기업 투자자였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고 기업 투자자들은 암호화폐 거래량을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요렇게 줄였고요. 근데 이제 일부 국가들에서는 이렇게 이제 OFAC에서 제재를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거래량을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사실 요렇게 암호화폐를 활용을 해서 이제 무기를 매입을 하는데 사기도 했어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러시아에 있는 한 기업 같은 경우에도 서방의 금융 시스템을 우회하기 위해서 암호화폐를 사용을 해서 무기를 구입을 하거나 무기에 대한 자재를 구입을 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가 브릭스 이야기도 많이 해 드렸는데 이게 이제 미국에 관한 기축 통화에 굉장히 불만이 많은 서방 국가들과 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좀 큼직큼직한 국가들이 이제 암호화폐를 채택을 하면서 무역 거래에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이들이 암호화폐를 선택을 하는 이유는 이제 달러 패권이 싫다. 요것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우리가 거래를 하는 것들이 미국의 감시와 관할 안에 있다는 거에 대한 불만감도 있어요. 그래서 암호화폐를 사용하면 그게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다 보니까 어떤 추적 같은 것들이 좀 불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이 부분 때문에도 암호화폐를 굉장히 많이 채택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 제재를 우회하는 도구로서 암호화폐에 관한 사용이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제재를 받은 국가들의 거래액이 아까 22조 원에 달한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전 세계 불법 암호화폐 거래액의 무려 39%를 차지하는 수준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관과 이제 관할권의 암호화폐 수령 비율은 변하고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선택이 더 많아지고 기업적인 측면에서의 선택은 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말한 제가 기관의 뭐 유입과는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장 자체 암호화폐 시장에 관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선택량들이 통화적으로 선택하는 그 비율들이 좀 많아졌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암호화폐 시장이라는 게 우리가 단순히 시장에서 투자를 하거나 투기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제 무역 거래를 하거나 이제 개인적으로 무언가를 거래할 때 사용이 된다라는 게 있는데 이게 또 하나의 양날의 검인 게 이렇게 될 경우에 미국 재무부 측에서 계속되는 제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따른 암호화폐 시장에 또 악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무조건적으로 호재로 받아들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암호화폐 이야기들 또 열심히 전해드렸고요. 이제 본부장님께 토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네. 너무 짧은데 늘리게. 아니 오늘 20분을 채웠네요. 20분 안 채웠는데? 아니 저희 5분 일찍 시작해가지고요. 네. 아직 15분이 안 됐는데. 예. 알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헤드라인 잠깐 보겠습니다. 로킹, 스무디킹이 아니고요. 로킹입니다. 그리고 애플 TV, 넷플릭스랑 합병이 아닙니다. 약간 오해할 만한 일이 있었고요. 니콜라 테슬라는 한 사람의 이름인데 운명이 서로 바뀌는 회사가 이제 운명이 서로 바뀌는 일이 있었고요. 스타벅스가 이제 중동 확장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MGM이 랜섬 합의하는 이야기가 있었고 독재자 살인자라는 키워드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트럼프 소송 합의만 1,000억을 넘길 것 같다는 이야기가 지금 있는데 이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머스크 X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온 얘기인데 이 얘기가 이제 뭔 얘기냐면 X가 얼마 전에 다 나온 얘기인데 150억 가까운 얘기로 이제 그 친구도 소용 없습니다. 이거 1,000억에 가까운 1,000만 달러인데 1,000만 달러에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이제 X 계정을 이제 그때 의사당 이렇게 이제 난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떨어지고 나서 난입한 사건이 있으면서 트럼프 계정을 이제 그 차단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송을 했습니다. 요 이제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지지 선언을 하면서 머스크가 요거는 이제 취하해 줄 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취하를 안 하면서 합의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000만 달러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이게 한 145억 정도 되죠. 그러면서 합의를 했습니다. 이것만 해도 145억입니다. 머스크랑 145억 했고요. 메타는 더 비싸게 했습니다. 이게 361억 정도 2,500만 365. 그리고 요 말고 ABC 방송이랑은 이제 150만 달러에 또 했습니다. 소송비 100만 달러는 별도입니다. 그렇게 했었고요. 이렇게 해서 소송비만 해도 거의 몇백억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고 요 말고도 이제 소송이 계속 있으니까 이게 이제 그 전에는 지지분이 했었는데 이게 소송이 되면서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전부 다 이제 줄을 대려고 소송 합의를 전부 다 합니다. 물론 이게
트럼프가 가지는 게 아니고 이제 재단으로 다 물론 그렇게 왜냐하면 이게 법인 세금 이런 문제 때문에 재단으로 다 하긴 하지만 어쨌든 합의만 하는 게 1,000억 가까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 엄청난 금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소송은 그렇게 되지만 어쨌든 그 영부인인 멜라니는 사실은 얼마 전에 그 아마존하고 다큐멘터리 하나 하는데도 몇천억 원, 예, 2,400만 달러에 거의 계약을 하게 됐습니까? 그 다큐멘터리 하나 찍는데 그 정도 계약을 아마존이 그 사실은 영부인이 트럼프 후광에 의해서 하게 된 거거든요. 사실 그런 계약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어쨌거나 이제 돈 버는 단위가 다릅니다. 이게 사실은 같이 있던 그 전에 같이 있던 변호사가 하는 얘기가 훨씬 더 영악스럽고 뭐라 그럴까요? 좀 더 교묘해졌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민코인을 개발하고 이러는 것들이 뭐라 그럴까 이제 뻔뻔스러워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제 누구 눈치를 보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영화 보셨어요? 트럼프 영화? 거기에 변호사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제가 아는 그 변호사가 그 변호사인지 모르겠는데 일기 때 법률 고문을 맡았던 다른 분이시구나. 타이콤인가요? 그분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제 이익을 도모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이 훨씬 더 대담해졌다고 얘기합니다. 예, 일기 때 백악관 법률 고문을 받았던 이분이신데 타이콥이라고 이분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훨씬 더 대담해졌다, 뭐 담대해졌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좀 뭐라 그럴까 이게 좀 씁쓸합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좀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는 로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로킹 이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로킹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예,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을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좀 구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월스트리트 저널 좋은 기사들이 많더라고요. 오늘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올 건데 뒤에 부분에 많이 나올 거면서 이 부분에 이제 나올 텐데 이 부분에 이 X도 단독 기사입니다. 네, 월스트리트 저널 단독 기사가 나온 건데 이 부분이 나올 겁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애플 TV에 넷플릭스 장면이 잠깐 나왔습니다. 최근에 노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요일에 이제 어제 밤이죠. 잠깐 일부 사용자들 애플 TV 앱에서 넷플릭스 오리지널 컨텐츠가 노출됐습니다. 기묘한 이야기하고 코브라카이 장면이 나왔는데 이게 콘텐츠가 표시되지 않았지만 이제 시청자 추가 목록하고 이어보기 이런 장면들이 작동하지 않았지만 이 장면이 나왔어요. 이 오른쪽에 보시면 액시덴털 인터그레이트 넷플릭스 쇼 오버 해서 여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는 이제 더 버티고라는 부분이고 여기는 이제 이 장면이 나왔는데 이것도 이제 이쪽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나와가지고 이제 화제가 엄청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왔고 넷플릭스 대변인이 직접 오늘 아침에 잠깐 나와서 인터뷰에서 이는 오류고 이미 수정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은 이제 이게 어떻게 이거 통합되는 거 아니냐 계정이 그러면서 이제 이게 둘이 통합되고 이러면 좋겠다 나는 가입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얘기했는데 블룸버그의 뭐 가크 거먼이라는 트위터에서 버그로 인한 거라고 얘기를 했었고 또 이제 일부에서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했더니 기본적으로 이제 서로가 자체 플랫폼들을 강화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없고 수익 분배 문제가 좀 있다고 합니다. 서로 이제 수익을 분배하는 문제가 있고 광고 모델도 서로 이제 충돌하다 보니까 하지만 이제 일부 분야에서는 서로 이제 합의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거의. 안 할 것 같아요. 예, 전혀 뭐 없습니다. 예, 서로 뭐 것 같습니다. 서로 추구하는 바가 다르고 사실은 거의 애플이 완전히 앞서가고 있지만 넷플릭스도 사실 거의 공룡화돼가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거의 넷플릭스는 지금 유튜브를 따라잡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도 지금 뭐 그 자동차 쪽도 지금 그 실시간 중계를 계약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이제 거의 스포츠 중계 쪽에 거의 올인하고 있거든요. 사실 디즈니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지금 거의 모든 그리고 팟캐스트도 지금 팟캐스트 분야를 지금 거의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 팟캐스트 분야는 사실 애플하고 경쟁하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를 사실은 최근에 도입을 했기 때문에 거의 애플하고 경쟁하기 때문에 이 더더군다나 지금 사실 경쟁하기 때문에 합병할 수가 없어요. 이분은 이 분야는 저는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이거는 의도치 않은 실수고 사실 이거는
징계감입니다. 제가 볼 때 이 하는 분은 그래서 이건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수고 사실 재미있는 어떤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싼 가격에 두 개를 다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에 잠깐 좀꿈 일장 춘몽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랬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소식 전해드리기 약간 오늘 아침에 이제 이게 결국에 파산이 됐는데 파산 신청을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사실 니콜라 이 분은 진짜 사기꾼이십니다. 이분. 예, 이분은 정말 희대의 이게 사실 테라노바 그 여자분하고 비슷하세요. 남자 테라노바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볼 때 이분은 거의 정말 이분 대단하시. 이게 사실은 니콜라 테슬라라고 이제 전기의 아버지 그분 한자거든요. 이분요. 이게 니콜라 테슬라라고 이제 전기 쪽에 그 유명한 분인데 이제 이름을 테슬라가 정하고 나서 원래 이제 이 테슬라가 창업인 다른 분이세요. 그런데 인수를 한 건데 니콜라 테슬라가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테슬라가 짓고 나니까 요 나중에 요 사기꾼인 분이 이분이 니콜라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브랜딩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약간 브랜딩을 이제 약간 따라한 거예요. 그래서 경쟁자인 차인 것처럼 전기차니까. 그래서 이제 테슬라를 하고 나서 니콜라가 이제 이렇게 해서 약간 브랜딩을 따라한 겁니다.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받거든요. 그래서 테슬라, 니콜라 이렇게 해서 이제 따라한 건데, 그래서 이제 제2의 테슬라인 것처럼 이제 하려고 니콜라를 따라한 거예요. 원래 이제 이름은 니콜라 테슬라예요. 그분 이름이. 자기 본인 이름이요. 원래 성함이. 그분이 니콜라 네. 테슬라인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완전 가는 길은 완전히 달라요. 근데 이분이 니콜라 창업자였던 이 분이 정말 트레드 밀턴이라는 분은 니콜라 창업자는 정말 정말 문제가 많은 분이에요. 이분은 제가 볼 때 일을 안 하세요. 돈을 받아갖고 일을 안 하세요. 제가 볼 때. 본부장님 보실 때는 네. 이해가 안 가죠. 왜 그 돈을 받아서 그렇게 일을 얼마 받으셨는데요? 뭐 되게 많이 받으셨나요? 아니 돈을 얼마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음. 기본적으로 일을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사기를 해요. 다 사기를 해요. 제가 정말 볼 때 제대로 만든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볼 때. 예, 제가 볼 때 지금까지 만든 게 하나도 없어요. 만든 게. 예. 저도 차를 만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니콜라 기업 제가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는 기업 개요를 좀 설명을 드리면 2013년에 설립을 했어요. 이 차를. 그런데 창업자는 트레드 밀턴이고 본사가 애리조나 피닉스에 있고 사업 모델은 수소 전기 트럭 개발 판매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명은 전기공학자 니콜라 테슬라에서 차용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테슬라가 먼저 나오고 나서 거기서 내가 경쟁이라서 사람들을 속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일단 차량 모델은 니콜라 1, 니콜라 2, 이름도 좋아요. 그 뭐 실제로 전기 1은 수소 전기 트럭인데 실제로 기능이 없어요. 그리고 니콜라 2는 차세대 수소 전기 트럭인데 시연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니콜라 트레라고 유럽형 전기 수소 트럭인데 버전 생산 중이에요. 그리고 니콜라 배전대 개발 취소됐어요. 그러니까 이 네 대의 트럭이 전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리고 주요 사기 행각입니다. 니콜라 1 2018년도에 내리막길을 굴러서 실제 주행 차량처럼 연출을 했어요. 네. 그리고 2020년 공매도 아주 유명한 건데 힌덴버그라고 이분이 이제 활동을 중단했어요. 이걸 발견했어요. 기술 없이 투자금 유치 목적으로 허위 홍보를 한다고 이걸 발견했어요. 수소 충전 인프라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GM 협력 발표 급등했는데 계약 파괴 주가가 폭락했어요. 그리고 이분은 2021년에 사기 혐의로 기소가 되고 지난해 징역 4년 선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주가는 최고 80달러에서 현재 1달러로 이하로 이제 됐고요. 이 배터리 전기 트럭은 일부 생산 중이고 수소 트럭은 양산 진행 중에 신뢰 부족이고 대규모 리콜 살때가 됐고 배터리 냉각수 누출로 화재가 발생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뭐 제가 보니까 이게 뭐 사람들이 촬영을 했더니 보니까 없어요. 공장을 지었다고 했는데 공장이 없고 태양광을 짓는다고 할 때 태양광이 없고 남의 기술을 갖다가 찍고 이래요. 보니까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한다고 할 때 실제 존재하지 않고 혁신적인 배터리 개발한다고 개발하지 않고 수소 생산 능력이 있다고 홍보했는데 태양광 패널조차 설치되지 않고 다 이런 식이에요. 이분이. 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야, 이분이 얼굴이 궁금합니다. 얼굴이요? 얼굴은 안 나와 있네요. 얼굴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얼굴 수염 나중에 나시고 보여주세요. 네, 네. 수염 나시고 대단하신 분이에요. 아니 순하게 생겼어요. 네. 이분 대단하신 분이에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제가 정말 대단하시다 제가 이분. 정말 부럽습니다 이분.
이 사실 태양광 발전을 위한 수소 생산한다 2019년에 얘기했는데 한국 사진 확인 결과 태양광 패널이 없어요. 그 서반구 최초로 세대 수소 생산 시설을 보유한다 주장했는데 실제 수소 생산 확인되지 않아요.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2020년 애리조나 공장 기공식을 개최한다고 했는데 착공 허가 없이 세레머니만 진행해요. 예, 그리고 뭐 2020년도 기공식을 이제 뭐 하고 이러는데 그리고 이제 기존 배터리 대비 용량 2배, 무게 40% 감량 기술 홍보했는데 실체가 없어요. 예, 그리고 니콜라 2 그다음에 배터리 뭐 공개하는데 시연조차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요 수소 트럭 니콜라 1 주행 영상 조작이 이게 대박인데요. 언덕에서 굴려서 스스로 움직이는 처럼 연출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 연료 배터리 수소 공장 탱크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 니콜라 2 그다음에 트레드 배터리 공개를 했는데 시연조차 없었어요. 이 외에도 뭐 이분 대단하세요 여러 가지. 근데 이분이 원래 그 전에도 보니까 그 전에 사기 행각이 많았어요. 홈쇼핑을 하면서 많이 팔아먹고 이러면서 이분이 그 전에도 사기 행각을 되게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거 창업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그 전에도 보니까 창업 이전에 2004년에 홈쇼핑을 했는데 사업 부풀려서 매각 사기 논란이 있고 2009년에 인터넷 쇼핑몰을 창업해서 실패했고 2009년에 천연가스 개조 사업을 해서 투자자 속이고 실패했고 2015년에 이제 니콜라를 설립하셨더라고요. 야 이렇게 해서 본 사람을 믿는 것도 네. 대단하네요. 그리고 이제 파산을 하셨더라고요. 파산을 했어요? 예, 이번에 파산하셨어요. 돈 많이 버셨을 것 같은데. 뭐 어디 숨겨 기업이 놓으셨죠? 잘 안 되니까. 네. 근데 4년형밖에 안 받으신 게 난 좀 신기하시더라고요. 오, 너무 신기하다. 근데 그 테라노바 그분도 8년 9년밖에 안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암호화폐 그분 있잖아요. 예. 그분도 얼마 받을지 좀 궁금해요. 건도형이요? 네, 건도. 신기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전기차 업종인 니콜라가 이제 40% 39.13% 빠졌고 리비안이 3.53% 빠졌고 루시드가 3.16% 빠졌습니다. 다만 테슬라만 1.8% 정도 상승했습니다. 어제 이제 인터뷰한 게 좀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둘이 인터뷰했잖아요. 트럼프랑. 그럼 트럼프 힘을 좀 실어주더라고요. 아 믿을만한 사람이다. 이간질하지 마라. 나는 믿는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둘이 서로 칭찬하고 난리 나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예, 뭐 형제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리고 전기차 업체는 어제 중국 전기차는 강세더라고요. 니오가 0.19, 사업평이 2.92, 니오토가 3.24가 됐고요. 비아디가 신의 눈은 정말 대박인 것 같아요. 그 기술이. 신의 눈이 사실은 이제 이 버전이 다 달라요. 다 똑같은 줄 아시는데 그 비아디의 신의 눈이 이게 100 시리즈는 사실 이제 저가형에 들어간 거 600 정도는 이게 앉아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거의 집 앞까지 저절로 가더라고요. 이게 완전 대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테슬라는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화면에 잠깐 보시면 PD님 잠깐 펼쳐주시면 보시면 요게 지금 테슬라 주가가 이제 300 후반대인데 이거 보시면 이렇게 예상치입니다. 이렇게까지 이제 간다고 올해 $2,000 간다고 누가 예상을 하더라고. 2036년 이렇게 예상을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네. 뭐 믿거나 말거나니까 한번 보시라고 재밌게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테슬라는 이렇게 비전을 했고요. 사실 어제 이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그 자신의 그 팩이 있습니다. 월급 패키지 팩이 있습니다. 자신이 이제 그거 소송을 델라웨어에 그거 한 게 있습니다. 월급에 관한 팩이 이제 거의 150조, 140조 가까이 되는 월급 팩이 있습니다. 그 패키지 팩이 있거든요. 그 소송을 걸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000조 가까이 되는, 그러니까 160조 정도가 되는 팩이 있거든요. 그 소송을 원래 이제 그거 이제 못 받게 됐습니다. 원래 지난해 이제 560조 정도 되는 것들을 이제 달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있는데 그 월급을 이제 그걸 이제 인센티브로 받는 게 있었어요. 원래 이제 2014년에 그걸 해가지고 이제 원래 그걸 지난해 받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받게 돼 있었는데 그거를 9주 가진 어떤 분이 그거를 못 받게 소송을 2022년에 걸어서 지난해 그걸 델라웨어에서 이제 그 법 판사가 그거를 받지 말라고 해가지고 못 받게 된 소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올해 받게 해달라고 다시 이제 소송을 건 게 있습니다. 지난해 어제 이제 그거를 못 받게 해주면 자신이 본사를 텍사스로 옮기겠다라고 하는 게 어제 이제 있어서 그게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송이 이제 또 재밌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받을지 못 받을지 이제 그게 이제 560조가 이제 늘어서 어제는 1,000조 가까이 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될지가 좀 화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좀 재밌을 것 같고요. 돈이 많은 사람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부터. 받을 건 받아야죠. 네. 권리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미국이 저는 좀 재밌다고 생각하는 게
아홉 주를 가진 그 주주가 그 부분을 소송을 음. 해서 그걸 못 받게 할 수 있는 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가능한 게 음. 재밌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어쨌거나 그 삼성전자의 그 어떤 고용수 아니 그 주주가 이제 그런 부분이 국민연금이나 이런 부분에 어떤 소송에서 어쨌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부분을 보면 미국과 많은 부분이 좀 차이가 좀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보면 약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보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미국하고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좀 재밌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보면. 네. 예, 다음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재밌습니다. 이게 또 보시면 중동 지역에 매장을 또 엽니다. 예. 스타벅스가 원래 이제 중동 지역에 약간 안 좋아요. 그렇죠. 왜냐면 지난해 이 스타벅스가 그 중동 지역에 이제 그 이스라엘 쪽에 자본금을 댄다는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 중동 지역에 이제 그 오른쪽에 보시면 그 이 가자 지역 쪽에서 이제 약간 불매 운동이 좀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동 지역의 가자 지역 쪽에 이제 보이콧 불매 운동이 일어나다 보니까 요 직원들을 대규모로 해고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스타벅스 쪽에 여론이 안 좋아져서 이제 직원들 대규모로 해고하다 보니까 불매 운동이 일어나고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지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매출이 확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스타벅스가 이제 중동 지역에 가자 지역뿐만 아니라 중동 전반적으로 스타벅스 매출이 많이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그러면서 이제 요렇게 스타벅스 매출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요게 이제 스타벅스 중동 쪽에 이제 그 매출을 갖고 있는 게 사우디 쪽에 있는 요 알사야라는 그룹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내년부터 이제 2023년까지 2030년까지 500개 매장을 하겠다라고 공격적으로 매장을 확장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샌드위치 베이커리 등 6만 개 생산 능력을 갖춘 것들을 공장을 건설하면서 확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하고 있는데 이제 회유 정책을 좀 하는 거죠. 이제 이 부분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트럼프가 이 부분을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트럼프 정책과도 좀 맞닿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자 지역을 자기가 이제 여기 관광 지역으로 좀 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하고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하면서 좀 앞으로 좀 나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알사야 그러면 중동 내 브랜드 유통기업이고 스타벅스, H&M, 뭐 빅토리아 시크릿 이런 70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면서 뭔가를 좀 도모를 할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트럼프가 뭔가를 할 생각을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진짜로 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를. 그런 그럴 게 수도 아닌가. 있겠어요.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사우디 공장 설립과 스타벅스 내 뭐 유통체계를 하면 공격적으로 매장을 좀 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자 지역이 뭔가 좀 관광지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라면은 그렇게 할 것 네, 네. 같아요. 가자 지역에 네. 관광지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오.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이 기사가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여러 가지로. 네. 좀 기대해 보면 가능할 것 같아요. 놀러 한번 가시죠. 네,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가자 지역 이거 좋습니다. 날씨도 좋고요. 네. 네, 아직은 좀 네. 위험하니까. 네, 한번 가보시죠. 네. 네. 한잔 하시면서 인스타에 하나 올려주시죠.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MGM. 예. 이거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 단독으로 나온 기사입니다. 네, 제가 독점 기사를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나온 기사인데요. 이게 4,500원 달러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사이버 해킹을 두 차례 당했더라고. 2019년 데이터 유출이 됐고 해커들이 이제 고객 전화번호와 이름을 가져갔고요. 2023년도엔 랜섬웨어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여기가 이제 카지노 그룹이지 않습니까? MGM. 네. 카지노 그룹인데 사실은 이제 리조트나 이제 사회보장 여권 번호 같은 것들을 많이 가져와서 1억 달러 이상의 피해를 탔습니다. 그러니까 고객들 번호를 가져가서 뭔가 이용한 거죠. 이게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3,700만 명 정도의 고객의 피해를 입었고요. MGM은 사실 이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4,500만 달러 중 합의금은 30%는 변호사 수수료고요. 나머지 고객들에게 유형에 따라서 최대 75달러까지 보상을 해준다고 합니다. 혹시 MGM에 가서 이제 이 고객 묵었던 분들은 요청하시면 75달러까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이거 합의를 하기로 했고요. 최종 판결은 지난해 6월 18일 날 라스베가스 연방법원에서 났습니다. 합의일은 지난해 1월 21일 날 났고요. 이제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합의를 했다고 보도는 얼마 지난주에 나서 제가 단독으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나왔었죠. 단독 기사. 예, 단독 네. 기사입니다. 이야, 가서 감사합니다, 네. 부장님. 예, 받으십시오, 여러분. 받겠습니다. 갔다 오신 분은 받으시면 됐고요. 받겠습니다. 네. 네. MGM은 요 하고 나서 이제 어떤 대응 조치를 했냐면 시스템 운영을 준다. 제가 볼 때 이게 선을 끄는 것 같아요. 외부랑 선을 끄고 자체적으로 이제 서버를 운영하는 것 같고요. 보안 전문가를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몸값을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요 랜섬에 관련해서 돈을 거액을 해커들이 요구했는데 이제 요구를 안 한 것 같고 이제 보험을 또 든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 보험을 안 든 것 같은데 보험을 든 것 같고요. 제로 트러스트 원칙을 채택한 것 같습니다. 요 원칙을 해서 이런 부분을 한 것 같고 모니터링을 좀 더 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거 사실은 가장 좋은 건 외부와의 이걸 끊는 겁니다. 이거를 사실은 이게 제일 네트워크를 하지 않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밖에랑 뭘 하지 않고 자체 서버를 두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제일 좋고.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실 이걸 뭐 외부랑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 사실은 자체 서버를 두는 게 좋고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 그럴 것 같아요. 예. 제가 봐도. 이런 걸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뭐 이렇게 외부랑 막 클라우드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 자체 서버를 두시고 그게 좋습니다.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무리 보안이 좋아도 보안을 그러니까. 네. 할 수. 사실은 이제 이런 사례는 그동안 많이 있었으니까 제가 대표적인 사례를 좀 해드리면 2013년도 이게 보통 고객들을 많이 다루는 데가 무슨 타겟이라고 이제 유통센터인데요. 타겟이 2014년에 대형 쇼핑몰이 4,100만 명 정도의 고객 신용카드가 지불카드 유출되는 게 있었고 이것도 이제 주정부와 합의해서 당시에는 큰 돈이었습니다. 1,850만 달러 정도를 지급했었고요. 추가로 고객들에게 1,000만 달러 배상금을 또 줬습니다. 그리고 홈디포라고 여러분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같은 이 편의점 같은 데입니다. 이런 데를 이제 해킹해서 5,600만 명의 신용카드 정보를 해서 이메일을 유출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배상금으로 1,340만 달러 정도의 배상금을 줬어요. 미국은 다 돈으로 줍니다. 우리나라처럼 잘 안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거 좀 하면 좀 줘야 되는데 안 주는 애요. 그리고 이제 이퀴맥스 팩스라고 이제 해킹 사건이 있어서 1억 4,700만 명의 요렇게 있었는데 요거는 연방 FTC 합의를 통해서 엄청난 금액이 나왔습니다. 7억 달러를 줬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제 피해 보상금으로는 3억 달러 정도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단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미국은 진짜 돈이 많이 나갑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대충 얼버무리지 않습니다. 비싸면 이분 얼마 줬죠? 어떤 비싸미요? 예. 거기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많이 받진 못했대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우리나라 이게 너무 네, 아직 보상 자체가 네. 너무 이게 너무 약합니다. 너무 예리하게 쳐다보시는데요, 네. 저를. 좀 세게 좀 얘기해 주세요. 이 4,500만 달러요. 이게 약한 좀밖에 안 나왔는데 4,500만 달러. 네. 언론이 이거 세게 때려야 돼요. 해외 사례랑. 비썸. 네, 네, 이거 한번 비교해서 한번 해주세요. 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해외 사례. 미국, 우리나라는 모두 형량이 너무 약해요. 형량이 경제 쪽이. 네. 맞아요. 네. 고객들이 너무 약해요. 너무 고객들이 받는 금액이 너무 약합니다. 네. 좀 해주십시오. 다음 소식, 마지막 소식입니다. 자, 트럼프와 머스크가 요즘엔 둘이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누굴 공격하거나. 그러니까 좌표를 찍으면 좌표를 머스크, 젤렌스키를 요즘 공격하고 있습니다. 독재자, 살인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표를 트럼프가 지시를 하면 머스크가 좌표를 찍더라고요. 사이버로 딱 찍으면 사람들 몰려가서 막 공격하더라고요. 예. 트럼프가 지시를 하고 좌표를 딱 찍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가서 공격하는 약간 이런 식이더라고요. 둘이 이제 작전을 짠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젤렌스키하고 난타전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우크라이나를 거의 이제 종전 이후에 우크라이나의 그 어떤 히토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욕심을 내고 있고 재건 사업에 뭔가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젤렌스키는 그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합의하고 싶지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이제 타협도 못 찾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계속 삐걱삐걱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계속 이제 비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와 젤렌스키가 강력하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젤렌스키한테 독재자이고 코미디라고 사실 코미디언 출신이잖아요 젤렌스키가. 그러다 보니까 계속 얘기. 그럼 제가 볼 때는 젤렌스키는 너는 뭐 부동산 없잖아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공인중개사. 예, 그렇게 얘기해야 될까? 예, 시행업자냐고 이해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그냥 그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원조 비판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미국을 이용해서 3억 5천만 달러를 3,500억 원 달러를 받아가지 않았냐고 얘기하는데 사실이죠. 뭐 그건 그게 받아왔는데라고 얘기하는데 젤렌스키가 지금 종전 합의에서 약간 왕따를 당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젤렌스키도 이제 요 종전이 끝나고 나면 자기가 좀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쟁을 일으키고 나서 사실은
계속 자기 입지가 좋았는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될지 본인이 약간 불안해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고요. 젤렌스키는 약간 이 부분에 위기를 느끼고 있는 것 같고 트럼프의 불만은 젤렌스키가 평화 구상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젤렌스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쟁을 하면 할수록 본인이 좀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젤렌스키는 약간 평화를 거부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는 히토류가 사실 가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이 히토류를 자꾸 가지고 이제 압박을 하니까 이제 히토류가 중요한데 근데 이제 젤렌스키는 그나마 히토류가 협상 대상인데 이거를 계속 그냥 달라고 하니까 싫은 거고 그다음에 그 최근에 미국 재무부 장관이 우크라이나를 갔는데 젤렌스키가 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트럼프가 안 오고 이제 그 기본적으로 재무부 장관이 왔는데 트럼프급의 그 대우를 원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젤렌스키는 그런 걸 너무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약간 싫어했고 그 다음에 유럽만큼 최근에 도와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약간 싫어했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푸틴을 너무 최근에 대우하는 부분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젤렌스키 너무 불쾌한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협상에서 젤렌스키를 계속 배제시켜요. 푸틴을 너무 우대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젤렌스키 뭔가 약간 자기네 약간 이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공화당 내에서 약간 우려가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좀 갖고 젤렌스키와 푸틴을 동등하게 보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공화당은 좀 약간 위협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쟁을 시작할 때는 어쨌든 우크라이나를 좀 이 미국 쪽에 놓고 봤는데 지금은 푸틴하고 젤렌스키를 공동하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 이게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약간 그러고 그리고 이제 원래 볼튼이라고 좀 이렇게 나신 분 아시죠? 네네. 그분이 이제 원래는 이쪽에 섰었거든요. 원래는 이제 트럼프 쪽이었는데 갑자기 저쪽으로 갔어요. 이쪽에 있다가 저기로 가셔가지고 이제 약간 얘기하고 있고 유럽 지도자들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이런 상황이라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있고 최근에 또 그러다 보니까 좌표를 찍기 시작했어요. 이제 트럼프가 뭔가를 하면 이제 사이버 좌표를 X에서 보통 찍는데 또 찍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머스크가 젤렌스키가 누군가를 사주해서 머스크가 젤렌스키가 누굴 죽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칠레계 미국인 기자 곤잘레스 리라라고 있는 사망이 젤렌스키와 연관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랬더니 이제 젤렌스키가 러시아 허위 정보에 를 이용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고 이제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뭔가 서로가 이제 물고 뜯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히토류하고 재건 사업에 누가 이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막 싸우고 있는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래 사이가 좀 좋았거든요 초반에 그 뭐지 노트르담 성당에서 서로 악수만 할 때만 해도 지난해 한 12월 달까지만 해도 서로 사이가 좋았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히토류 사건 이후에 50% 사건 이후에 급속도로 냉각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좀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미국 기자를 죽였다라고 나오네요. 네, killed. 네. 죽였었다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네네. 일론 머스크는 그냥 일단 지르고. 아무튼 이제 계속 한번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랩소디 저희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